그래서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실험 설계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A/B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느냐 하는 건데요. 네, A/B 테스트,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사용자 반 나눈 다음에 그냥 두 개 컨텐츠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어쨌든 A/B 테스트라는 것도 이제 그 A/B만 빼면 사실 그냥 테스트죠. 네, 그래서 테스트를 설계를 하게 되는 건데, 네, 테스트라는 것을 번역을 하게 되면은, 네, 물론 당연히 테스트가 시험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뭐 퀴즈로 번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사용자들에게 퀴즈를 내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실험 설계 부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 실험 계획법이라고 하면은, 네, 이거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찾아보면은 실험에 대한 계획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실험 방법, 데이터 수집, 통계 분석 등을 통하여 최소의 실험 횟수로부터 최대의 정보를 획득하도록 계획하는 것을 실험 계획법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험 계획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네, 그 검색 엔진에서 실험 계획법을 찾아보시면은 뭐 그 오픈 사전 한 뭐 10개 정도가 넘게 나올 건데요. 굳이 여기서 농업용어 사전을 갖다 놓은 이유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왜 뜬금없이 농촌진흥청의 농업용어 사전이냐고 하면은 네, 실험계획법이 가장 먼저 나온 분야가 농업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어디서 통계 얘기 나올 때 로널드 피셔라는 얘기 한마디만 하셔도 이 사람이 그래도 최소한 통계 공부를 해본 적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통계학에서는 위대하신 분인데 사실 그분은 농학자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탈이든가 익스페리먼탈 오브 디자인이든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런 책에서 이제 그 실험계획법이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농담으로 얘기를 할 때 이 실험계획법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라고 했는데 이제 또 농사를 농학 관련돼서 하시고 어쨌든 또 영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차를 마십니다. 항상 영국 사람들 차 많이 마시니까요. 그래서 차를 마시는데 어떤 이제 거기 계시던 어떤 아마도 여자분으로 추정되시는 어디 써 있는 거 보니까 맨날 레이디라고 나오는데 여자분께서 나는 차를 넣고 우유를 넣는 게 더 맛있더라. 아니 차를 넣고 우유를 넣고 차를 마시든 차를 넣든 어쨌든 휘휘 저어서 먹으면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니다. 그 두 개가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테스트를 하려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실험 계획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말도 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실험 계획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만들어지면서 그런데 그냥 그거 해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그만일 텐데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또 굉장히 심각하게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경우엔 저렇게 해야 되며 이 실험에 대해서 뭐 이거를 결과를 판단할 때는 이런 요소를 넣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쓰다 보니까 책이 되었다. 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또 저희가 열심히 이론을 다른 분들이 또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실험계획법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B 테스트도 사실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홍차를 넣고 우유를 넣을 것인가 우유를 넣고 홍차를 넣을 것인가 그거 가지고도 사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물론 그러기에는 사람의 미각이 사람의 와인 테이스팅 같은 거 할 때도 사실 뭐 여러 와인을 한꺼번에 마시면은 이제 뭐 그 혀가 잘 판단을 못 한다 그러죠. 그런 거 요소를 이제 넣어야겠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딴 데로 많이 가서 다시 돌아오면은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실험 계획 쪽 같은 경우에도 A/B 테스트도 일종의 실험이고 실험 중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제 실험이다 보니까 이 A/B 테스트를 설계한다는 것도 이런 커다란 실험 설계 범주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험 설계에서 있는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실험 설계에서 고려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참고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올바르고 좋은 실험 설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B 테스트는 어떤 실험 계획에서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제 환경에서의 실험을 고려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런 실험 설계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연구실에서 논문 쓸 때 주로 하는 실험을
가장 기반으로 실험 설계들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루는 A/B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 대상으로 실제 서비스에서 저희가 서비스 운영을 안 하고 테스트만 하고 이럴 수도 없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대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서 연구를 많이 하냐라고 하면은 보통 사회조사 방법론이라고 이제 저희가 흔히 통칭하는 어떤 사회조사 연구 쪽에서는 실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관찰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실험 설계, 이 사회 방법론에서 실험 설계하는 거에서의 범주를 참고를 합니다. 사회조사 방법론에서는 실험을 여기서도 이제 그 실험 종류가 한 또 뭐 100만 가지 나오지만 얘네를 이제 크게 나눴을 때 순수 실험 조사 설계, 유사 실험 조사 설계, 전 실험 조사 설계로 크게 카테고리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뭐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요. 순수 실험 조사 설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실험 조사, 어떤 실험 환경을 만든 다음에 거기 안에서 이제 그 실험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요즘에는 이거 틀렸다 내지는 조작했다 그런 다음에 조작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인권 침해 아닌가 뭐 그런 그 영화로도 나왔던 그 밀그램 실험이라고 그 사람들 감옥에다 집어넣으면은 폭력적인 행동이 얼마나 많아지는가 뭐 이런 거. 네. 참고로 그거 지금 결과 틀렸다고 얘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환경을 통제를 해놓고 사람들도 통제를 해가지고 뽑은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순수 실험 조사 설계 방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사 실험 조사 설계가 있는데 A/B 테스트는 이런 유사 실험 조사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동그라미 X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달라질 수 있긴 한데요. 대신에 어떤 실험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그 외적 타당도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 외생성이 얼마나 개입을 하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최대한 확보를 한 상태에서 현실 상황에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유형은 어떤 그 집단을 그 사용자 집단을 다르게 한 다음에 서로 다른 집단 둘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이 달라졌는지를 비교하는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가 있는데 이게 그 A/B 테스트 이것의 가장 약식 버전 중에 하나가 A/B 테스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엔 어떤 집단이 그 오늘 행동하는 거하고 다음 주에 행동하는 게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는 시계열 설계. 그런 다음에 그 시계열을 여러 개로 놓고 보는 복수 시계열 설계 같은 것들이 보통 유사 실험 조사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유사 실험 조사 설계는 그나마 그 A/B 테스트 굉장히 많이 하고 하지만 사실 가능하면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좀 좋은 편인 설계이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그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게 그 신뢰도 면에서 어떤 딱 완전히 갖춰진 실험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지만 저희처럼 그 따로 실험 환경을 갖추기 힘든 일반 생활, 일반 실무에서는 이런 실험을 제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나마 여기서는 할 수 있으면은 시계열 설계나 복수 시계열 설계보다는 어떤 그 시계열에 대해 그러니까 그 시간이 가면서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그 집단 전후 비교 설계 그러니까 A/B 테스트를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어떤 실험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번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했더니 업데이트하기 전보다 사용자들이 어떤 식으로 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분석을 통해서 비교를 해서 보는 것들이 전실험 조사 설계인데요. 네, 여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쉽지만 어떤 그 실험에 대한 근거가 별로 없고 외적 타당도가 미친 듯이 내적 타당도가 낮아서 이제 뭐 주변에서 이건 이래서 당연히 이렇게 되지라든가 이런 얘기를 100만 번은 듣기 때문에 좀 실험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사회조사 쪽에서 논문을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A/B 테스트는 이 사회조사 방법론에서 이제 실험 설계 유형에서 보면은 유사 실험 조사 설계 내에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전후 비교 설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식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은 A/B 테스트를 설계하는 것도 좀 더 꼼꼼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유사 실험 설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유사 실험 설계는 어떤 인과관계 판단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앞에서 A/B 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떤 인과관계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최대한 짜내고 짜내서 만들다 보니까 A/B 테스트를 쓰게 되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유사 실험 설계 방법이 이제 대부분의 실제 환경에서 어떤 인과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방법이고요. 유사 실험 설계 같은 경우에는 순수 실험 설계처럼 역시 사람들한테 뭐 지원을 받아서 감옥에다가 몰아넣을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저희의 실제 서비스에서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환경을 만들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실제 현재 상황에서의 대안적인 방식으로 최소한 환경을 이제 나누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통제를 해서 반으로 쪼개고 한 식으로 집단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서 실험처럼 만든 것이 A/B 테스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사 실험 설계 같은 경우에는 외생 변수에 뭐 시간이 간다든가 아니면은 갑자기 뭐 장애가 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외생 변수가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어떤 개입이 되는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시계열 쪽 같은 그러니까 그 전후 비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외생 변수가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부분 수많은 서비스들은 주중의 행동과 주말의 행동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접속 빈도라든가 이런 것도 달라지게 되니까 사실 굉장히 단순한 거에서도 그런 그 시간, 그 시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사실험 그나마 이 중에서 A/B 테스트는 좀 덜한 편인데 왜냐하면 동시 시간대에 비교를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런 외생 변수 개입 가능성이 이제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그 실험 환경이 아니라 실제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그러니까 뭐 실험 환경에서는 뭐 이랬다고 하더라도 실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실무에서 쓰는 테스트는 해봐야 수능 꽝인데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실제 환경에서 그대로 돌린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 실험 설계, 뭐 다른 순수 실험 설계도 그렇지만 이런 유사 실험 설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굉장히 뭔가 복잡해 보이네요. 일단 연구 대상을 당연히 그렇지만 선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어느 환경에서 할지, 실험 환경, 뭐 실제 환경에서도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할지 해서 뭐 실험실에서 하는 경우 실험실, 근데 어떤 도구를 쓰는 경우에는 실험 도구, 아니면은 뭐 어떤 서비스에 어떤 곳에서 쓰는지에 대해서 뭐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환경을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 대상, 그 실험을 할 사람들을 이제 무작위로 추출을 합니다. 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도 뭐 지원자가 이상하게 보니까 30대 남성에게만 쏠린다든가 서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만 쏠린다 뭐 이러면 조금 곤란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무작위로 대상을 표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표집한 대상을 당연히 반반 뭐 아니면은 뭐 3개, 4개 이런 식으로 쪼개서 무작위로 집단을 나눠서 얘한테다 A 플래그, B 플래그를 붙여줍니다. 그다음에 이런 두 집단에다가 어떤 중속 변수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한 집단에다만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한 집단과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집단을 대해서 저희가 보려고 했던 변수에 대해서 얘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검사를 하고 이 두 집단의
변수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변화량을 비교를 하면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의 실험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A/B 테스트도 아주 당연하게도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는데요. 예. 과정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상 선정을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사용자들이 뭐 어떤 곳에서 뭐 여기서 버튼이 달라지면은 이 버튼을 더 많이 클릭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라든가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실험 환경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웹페이지라든가 아니 그 버튼을 놓을 웹페이지, 아니면은 뭐 사용자에게 마케팅할 뭐 문자나 메일이나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을 변경할 것인지 선정을 하고, 사용자 무작위 표집을 하는 거는 실제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서비스에 사람들을, 물론 최대한 저희 회원들을 많이 들어오라고 뭐 앱인 경우에는 푸시를 보낸다든가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표집을 저희가 어떻게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무작위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작위 할당은 동일합니다. 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배치를 하는데, 뭐 난수 생성을 해가지고 이 난수가 홀수면은 A군, 짝수면은 B군, 이런 식으로 보낼 수도 있고, 들어온 사람의 이제 그 서비스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원들에게는 물론 그 회원이 뭐 이제 자기가 아이디 뭐 메일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아이디를 쓰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정보 처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그 서비스 내에서 따로 그 사람들에게 그냥 자기적으로 그 번호를 붙입니다. 뭐 이 사람은 1번, 이 사람은 2번 하는 식으로 붙이게 되는데, 그 아이디 기준으로 뭐 짝수 홀수를 나누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이 가입한 시간에 밀리세컨드가 짝수냐 홀수냐 뭐 이런 거를 보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아니면 이 사람의 접속 시간에 밀리세컨드를 나눠서 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최대한 뭔가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반반을 잘 나눌 수 있는 방법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사전 검사, 실험 환경을 확인하고, 그렇게 나뉜 사람들이 나뉜 사람들이 실제로 그 전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이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는지, 오늘은 이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아니면은 구매율 같은 거를 확인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여기에 이쪽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전에 구매율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기를 타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는 파란 버튼을 보여준다든가 한 사람은 녹색 버튼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분기를 나누어서 실험을 합니다. 그렇게 뭐 페이지를 일주일 정도 오픈을 해놓고, 그 페이지가 그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는 뭐 얼마나 이것을 눌렀는지, 혹은 뭐 이 서비스가 이렇게 개편된 다음에 사용자들의 구매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해서 실제로 이 페이지 쪽이 사람들의 반응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예전에 있던 파란 버튼을 걷어내고 녹색 버튼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면은 설계가 끝납니다. 네, 굉장히 앞에서 설명했던 기본적인 A/B 테스트하고 동일한 내용이죠. 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인데 뭔가 저렇게 써놓으니까 굉장히 체계적이고 있어 보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이제 단계별로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지표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지표를 선정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어떤 숫자를 가지고 이 실험에서 결과를 내고 비교할 건지, 저희가 어떤 숫자를 측정을 할 건지, 이것을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A/B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많은 곳에서 이게 보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곳에서 놓치고 있는 게 그냥 사실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버튼을 색깔을 바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버튼을 바꾸고 봐요. 그 다음에 바꾼 다음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더 클릭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사용자들이 뭐가 다르지 않을까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용자, 클릭은 많이 했는데 뭐 돈은 많이 썼을까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러다 보면은 내가 왜 버튼을 바꿨는지에 대한 생각도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아니 근데 얘가 더 클릭은 많이 했는데 하지만 이 사람들이 쓰는 돈 자체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바꾸나 마나 아니냐 이긴 한데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고민을 하려면은 내가 실험을 왜 했는가라는 것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지표를 선정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실험을 왜 하고 그 다음에 이 실험을 한 다음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하는 과정이고요. 사실 실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실제로 일에 치인다든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진다든가 하게 되면은 까먹게 되는 일입니다. A/B 테스트를 왜 하고 이 A/B 테스트 얻으려는 거를 좀 먼저 정하고 가자라는 거. 이게 그러다 보니까 A/B 테스트는 사실 그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미지 2개 넣어주면은 그걸 자동으로 이제 나눠서 보여준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데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표를 하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테스트 했더니 사용자들은 얼마나 클릭률은 얼마나 됐고, 이거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얼마나 재방문을 했으면 이런 지표를 또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내가 이 A/B 테스트를 왜 하는지를 잘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어떤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생각하면은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거를 까먹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실험을 할 때는 일단 그 실험의 목적과 그 목적에 맞는 지표를 선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를 선정을 할 때는 이제 내가 이 실험을 왜 하는가 라고 하면은 이 실험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을 바꾸면은 사람들이 더 클릭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거,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어떤 내가 생각하는 가정이 있을 때 그 가정을 숫자로 검증을 하는 것이 이제 이 A/B 테스트가 되는데, 그런 가설 검증할 때 가장 직관적이면서 구하기 용이한 지표를 선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사이트에서 버튼을 바꿨을 때 지표를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그 클릭을 많이 한다는 거는 뭘로 볼까? 라고 하면은 클릭률로 보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클릭률로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지표다 보니까 수치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것을 지표로 정해야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서 그림을 바꾸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이다. 이런 거 내지는 그림을 바꾸면 사람들이 더 예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독심술이 있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싶으면은 그거를 최대한 양적으로 만들 수 있는 지표를 어떻게든 짜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할 거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면은 우리 서비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그 서비스에 좀 더 오래 그 페이지에 좀 더 오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컨텐츠를 더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이 페이지에 좀 더 오래 있을 것이다 라고 굳이 추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비스가 더 마음에 드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것이다 라든가, 그런 식으로 뭔가 어쨌든 숫자로 만들 수 있는 것들로 이제 그런 주제의 이런 가정을 열심히 바꿔야지 그냥 사용자가 더 좋아할 것이다. 사용자 만족도를 재야겠다. 사용자 만족도는 저희가 독심술이 있다면은 이 사람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이라든가 데이터를 보지 안 봐도 독심술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표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만약에 독심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훨씬 더 좋아했어 라는 거를 내가 독심술이 있다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정확하게 양적으로 평가를 해서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굳이 이런 거를 하고 싶다 보니까 이제 설문을 받는다든가 하는데, 그 설문을 받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어떤 수치를 입력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가를 하기가 또 왜냐면 또 보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A/B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전반적으로 그 사용자가 의도해서 무엇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뭐 이런 식으로 변하더라라는 어떤 그 사용자의 행동 변화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입력받는 어떤 평가 점수는 그렇게까지 좋은 지표가 되지는 않고 특히 전반적으로 이제 그냥 그 자동으로 기록되는 뭐 그런 클릭 행동 자연적으로 기록되는 행동들 뭐 클릭률이라든가 자연스럽게 구매가 늘어난다든가 뭐 이런 수치로 매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 내에서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표를 구할 때는 이제 당연히 어떤 숫자, 그냥 전반적인 숫자, 뭐, 이렇게 클릭을 바꿨더니 하루에 6만 명이 6만 건의 클릭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바꾸기 전에는 뭐 4만 건의 클릭이 들어왔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비율을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A/B 테스트에서는 비율을 보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면은 그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저희가 버튼을 바꾸는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버튼을 바꾸기 전에는 사실 10,000명이 들어왔는데 10,000명 중에 3,000명이 클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꾼 다음에는 5만 명이 들어왔는데 5만 명 중에서 4,000명만 클릭을 했어요. 라고 하면은 사실 처음보다 뒤에가 클릭 숫자는 더 많아졌지만 제가 말하다 꼬였나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그 수치적으로는 더 커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험에 참가한 모수가 달라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게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비율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용자 전반적으로 사실 요즘에는 다른 A/B 테스트도 많이 하지만 아까도 보셨다시피 A/B 테스트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은 그 실제로 뭐 그 사용자들이 홈페이지의 모양을 바꿨을 때라든가 버튼을 바꿨을 때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그런 UX적인 부분에서 시작이 된 거다 보니까 이 사용자의 사용의 흐름에 따라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어떤 그 사용자의 흐름이 이렇게 쭉쭉쭉 가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이 달라졌을 때 이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뭐 100명이 오다 이렇게 100명이 쭉 가는지 아니면 여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100명이 가다가 갑자기 뭐 80명으로 줄어드는지 이런 그 흐름상에서의 변화량을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량은 주로 비율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A/B 테스트에서는 어떤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비율을 보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요. 거기다가 저희 그 대부분의 실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 집단을 이제 처음에 뭐 표본을 추출하거나 하는 식으로 딱 정확하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A/B 테스트에서는 많은 경우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험자 집단을 저희가 100%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뭐 저희가 오늘 한 10만 명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10만 명이 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심지어는 앱에서 푸시를 해요. 뭐 오늘 들어오면은 뭐가 있습니다. 뭐 1,000원 쿠폰을 드립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 10만 명이 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20만 명한테 쿠폰을 주면은 그 푸시를 보내면은 10만 명이 들어올 거냐라고 해도 그것도 담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처음에 그 사용자 모수를 정확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숫자로 보게 되면은 그게 뭐 오늘 하고 내일 봤을 때 오늘 들어오는 사람 숫자와 내일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가 다른데 그 사람들 애초에 그러니까 그 백그라운드가 다른데 그거를 가지고 절대적인 숫자를 비교하는 게 테스트에서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이유에서 비율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율을 사용을 할 때도 그런 대상, 그러니까 그 각각의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것도 이제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뭐 저희가 처음 봤을 때 뭐 저희가 어떤 회원제가 아니거나 하는 흔히 이제 일반적인 웹페이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이제 클릭 레이트를 볼 때 이제 그 뷰 레이트 대비 클릭 레이트 그러니까 그 페이지가 몇 번 열렸는지 그리고 그 열린 페이지에서 클릭이 몇 번이 일어났는지 이런 거를 사실 가장 간단하게 봅니다.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좀 더 조작이 가능한 게 한 사람이 3번 보는 거하고 3사람이 한 번씩 보는 거를 사실 차이를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수집이 안 된다면은 그런 지표로 보는 것이 그런 실제 카운트로 보는 카운트 가지고 비율을 만드는 게 어쩔 수 없는 경우긴 한데요. 사실 지금의 대부분의 그 온라인 광고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많이 요즘에 온라인 광고도 많이 이제 앱으로 바뀌면서 달라지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실제 수치 가지고 하는데요. 그 핸드폰의 앱이라든가 회원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뭐 특히 무슨 서비스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사실 한 사람당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사실 사람 기준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디바이스 기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좀 더 좀 특징할 수 있는 기준으로 그 수치를 지표를 평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 썼던 뭐 이제 CTR 가장 굉장히 많이 보는 수치죠. 네, 그 페이지 뷰 대비 클릭 수 레이시니까 물론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경우도 많지만요. 네, 이런 거 대신에 이제 그 페이지 본 사용자 대비 클릭한 사용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훨씬 조금 더 결과 해석의 정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를 관련해가지고 그냥 물론 매일매일 한 뭐 일주일 정도 집계를 이제 계속 실험을 돌린 다음에 일주일치 수치를 그냥 다 더해서 전체 PV 대비 전체 페이지 뷰 대비 전체 클릭 수로 해서 일주일 한 다음에 그거를 싹 모아서 본 다음 그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 맘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요. 이것을 다만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은 볼 때는 이것들을 뭐 중간에 집계를 해가지고 그거에 중간 집계를 합니다. 아니면 뭐 이제 일별로 모아서 뭐 오늘의 CTR은 얼마고 내일의 CTR은 어제 CTR은 얼마며 이런 식으로 이제 며칠간의 CTR의 변화를 본 다음에 비교를 하던가요. 뭐 사실 그럴 일이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어쩌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랜덤으로 1번부터 5번, 뭐 끝자리가 1번부터 5번까지인 사용자는 뭐 A군에 두고 6번부터 0번까지인 사용자는 B군에 두고 하는 식으로 실험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분명히 이것은 랜덤으로 사용자가 구분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7, 8, 9, 0인 사람들만 우르르 들어오는 바람에 뭔가 되게 결과가 엉망이 되는 날도 생기지 말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사용자를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어느 날은 분명히 이게 사이트가 2개가 나간 줄 알았는데 한쪽만 뻗었네요. 근데 실험을 할 때는 그걸 몰랐던 거죠. 당연히 그러면은 한 사이트는 24시간 열려 있는데 한쪽은 뭐 7시간밖에 안 열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아니면은 뭐 어느 날은 갑자기 이상하게 주중에는 파란 버튼을 많이 누르고 주말에는 녹색 버튼을 많이 누른다든가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상하지만 세상에는 정말로 온갖 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에 싸그리 모아서 싹 보면은 사실 제일 간단하긴 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지표를 집계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 달 동안 집계를 하는데 한 달 동안 그 30일에 A 쭉 써놓고 B 쭉 써놓고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결론 내라 그러면 저희는 최소한 60개의 숫자를 읽어야 되고 사람이 60개의 숫자를 읽으면은 이제 머릿속이 어지러워지면서 이거를 가지고 뭘 어쩌라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어차피 한두 번은 계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만약에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굉장히 수직적인 회사에서 윗분들에게 그런 거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해 뭐 고과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대표값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예, 대표값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뭐 이제 뭐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그 외에 뭐 이제 뭐 1분기값, 뭐 4분의 3분기값, 뭐 등등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네, 이것은 저희가 숫자를 60개를 쓰기가 쉽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집단에 대해서 대표하는 값을 보여주자라고 해가지고 쓰는 값들입니다. 예, 이런 거 아마 다 배우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냥 실제로도 많이 쓰는 값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실제로도 많이 쓴다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균. 뭐 평균에도 무슨 뭐 삼수평균, 기하평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희는 일반적으로 삼수평균을 쓰죠. 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있으면은 9개 숫자인데 얘네는 더하면은 합이 45고 숫자가 9개니까 그러면은 그 9 나누기 45 해가지고 5가 평균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지표 생성이라든가 모든 논문과 모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값 평균이라고 하면은 산술평균 에버리지.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평균은 어떤 그 약간의 그 확률 통계 분포에서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어떤 집단에서 숫자 하나를 뽑았을 때 나오는 기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만약에 제가 1, 2, 3, 4, 5, 6, 7, 8, 9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사실 5가 정확하게 나올 확률은 9분의 1이지만 저희가 이 1, 2, 3, 4, 5, 6, 7, 8, 9가 있는 거에서 숫자를 열심히 뽑으면은 걔네는 뭐 제가 한 3번을 뽑았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3개의 숫자를 더하면은 15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래서 이 평균은 여러모로 구하기도 쉽고 나타내기도 쉬우며 보기도 좋고 해서 굉장히 가장 많이 널리 쓰지만 이 평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흔히 말하는 평균의 함정이라든가 평균의 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한 값들이 한두 개 들어가면은 갑자기 숫자가 무너진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숫자가 무너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한 다음에 갑자기 100이 있으면은 이거를 평균을 내게 되면은 갑자기 더하면은 145가 되니까 갑자기 평균이 14.5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5에서 14.5로 갑자기 거의 3배가 뛴 거죠. 숫자 하나 들어갔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 중에서 열심히 뽑아봐야 100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로또 같은 거죠. 로또 1등 될 가능성은 무지무지하게 낮지만 사실 로또의 기대값은 얼마더라? 아무튼 그 1,000원보다 아주 약간 적거든요. 그런 식으로 평균이란 게 굉장히 무섭고 그쵸. 회사에서 사람들이 다 뭐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한 사람만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회사 갑자기 우리 회사 평균 연봉만 500만 원이다 이러면은 100만 원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죠. 그래서 나 뭐 했나 싶은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회사에 1억 받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슨 평균이냐라고 하면 사실 평균 자체인 건 맞는데 그것이 그 집단의 어떤 값을 대표하냐라고 하면은 그거에는 이제 약간 어폐가 있게 되고 그래서 다른 값들도 이제 같이 쓰게 되는데 그것이 중앙값이나 최빈값입니다.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집단에서 이제 그 중앙에 위치하는 값, 그러니까 그 전체 집단 숫자들을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을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까지 나열을 했을 때 그 중에 딱 가운데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0 하면은 가장 가운데 있는 숫자는 5하고 6이기 때문에 이때 중앙값은 5.5를 쓰는 경우도 있고 5를 쓰는 경우도 있고 6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짝수인 경우엔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100이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값은 이제 5라고 했을 때 중앙값이 5니까 전반적으로 뭐 리저너블 하죠. 얘 하나 100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거에서 뽑았을 때 여러 번 뽑았을 때 이제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중앙값 쪽에 좀 더 가까울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다만 이제 이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그 흔히 말하는 분포에서 뭐 여러 번을 뽑았을 때 나타나는 기대값 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왜냐하면 1, 2, 3, 4, 5, 6, 7, 8, 9처럼 이제 쭉 늘어나 있는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이게 좀 이렇게 듬성듬성한 경우에는 좀 숫자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6, 7, 8, 9, 10 뭐 한 다음에 갑자기 200, 201, 202, 203 이런 식으로 있는 집합일 경우에는 여기서의 만약에 중앙값을 뽑으면 10인데 사실 중앙값은 10이지만 얘네 평균을 내면은 100 정도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 중에서 사실 200이 넘는 값을 뽑을 수 있는 경우도 거의 반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여기서의 중앙값은 또 대표값이 될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빈값은 전체 집단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입니다. 그래서 아까의 월급 케이스 같은 경우 뭐 100명이 100만 원을 받고 한 명이 1억을 받을 때 이런 경우에는 사실 100만 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 집단에서의 대표값은 100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만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좀 카테고리로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뭐 151만 원, 152만 원, 1억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최빈값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이 그 그룹 집단이 얼마나 많은 값을 동일한 값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집단의 분포 같은 것을 살펴보고 거기서 이런 세 가지 값을 적절하게 골라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도 역시 평균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중앙값도 이제 평균하고 같이 표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빈값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월급 케이스에서는 좀 쓰고 싶은데 아니면은 이제 그 최빈값은 어떤 좀 반올림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0에서 20만 그러니까 뭐 반올림 했을 때 뭐 100만 원 단위로 반올림을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뭐 1억 이런 식으로 쓸 때 이제 반올림 해가지고 최빈값을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특히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숫자를 뭐 소수점 두째 자리 이상보다 위에서 반올림을 하기는 또 굉장히 애매한 비율을 쓰다 보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반올림을 많이 하기도 애매하고 숫자 자체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테스트에서는 최빈값을 쓸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상식으로만 알아두시고 평균하고 중앙값 정도는 쓸 일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어떤 대표값을 쓰기 전에 분포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포를 물론 사실 많이 일을 하다 보면은 대충 보면은 아 얘가 대충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는 감이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본인의 감이고 감을 100% 믿을 수도 없고 그런 다음에 본인의 감이 다른 사람들도 감이 그만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시각화라는 것이 있는데 시각화에서는 숫자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죠. 숫자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A/B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며 가장 많이 그리게 되는 것이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분포도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특정 구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0에서 1 사이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1에서 2 사이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분포를 하는지 이런 식으로 그 정도를 그려서 사람들이 어느 쪽에 많이 쏠려 있는지 그리고 그 쏠린 정도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리고 집단끼리 뭐 A군하고 B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 각각의 값을 막대 그래프 혹은 뭐 선 그래프로도 그립니다만 막대 그래프가 조금 더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를 많이 사용을 하는 추세고요. 어떤 대표값만 보고 이제 대표값하고 뭐 최대값, 최소값만 봐도 사실 대충 모양이 이럴 것 같다라는 거는 오긴 하는데 정말로 그건 그럴 것 같다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고 사람들 특히 이제 A/B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낸 다음에 내가 혼자 그냥 만들고 액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과 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데는 그림 차트 시각화만 한 것이었고 그 시각화를 할 때 지금 사람들이 대충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B안이 훨씬 더 좋아 라고 보여줄 때 가장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분포를 그렸을 때 만약에 어떤 이상치 같은 것들도 빠르게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치 같은 것이 있으면 이상하다 여기 왜 이래 라고 바로 발견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기에도 가장 좋은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모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서 이제 요즘에 책 미리 보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책 소개를 가지고 카드 뉴스도 만들고 플래시도 만들고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동영상으로 어느 정도 뭐 미리 보고 소개하는 기능도 만들었는데 사실 동영상 찍으려면은 굉장히 귀찮고 뭐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가는데 기껏 만들었는데 기존에 그냥 페이지 넘겨서 미리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사용률이 적더라. 그래서 봤더니 근데 그냥 사실 보니까 버튼 그거 텍스트에다가 그냥 하이퍼링크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안 보지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거 유튜브라고 이렇게 네모난 데다가 세모 버튼 해서 만들어주면은 더 많이 볼 거지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하지만 그러면 홈페이지 디자인도 해치고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사실 그게 뭐 버튼 때문이겠냐 그냥 보기 싫으니까 안 보는 바쁘니까 안 보는 거지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둘 다 해보면 되잖아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사실 둘 다 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뭘 어떻게 볼지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컴퓨터나 노트에다가 이런 거는 실제로 손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아까 전에 방법론을 대충 떠올리셔서 한번 손으로 써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보기 버튼을 유튜브 모양으로 만들어두면 사람들이 더 많이 눌러볼 것이다. 더 클릭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지표는 당연히 클릭률이니까 이 가설에 따르면은 이 지표는 더 많이 누를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 눌렀는지 그리고 그걸 비율로 봐야 되니까 클릭 레이트 그러니까 그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더 많이 눌렀는지를 볼 거고요. 만약에 그 사이트가 저는 이제 그냥 아무나 들어오는 웹사이트라고 가정을 했지만 만약에 이게 핸드폰 앱이다 라고 하거나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클릭한 사용자의 수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A/B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기존의 사이트하고 그 버튼을 변경한 사이트 둘을 50%의 확률로 랜덤하게 사용자에게 노출을 시킨다 인데 이거를 지금 써놓고 나니까 또 아까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한 얘기가 잠시 생각이 나서요. 뭐 물론 이제 저희 지금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굉장히 얘네 또 A/B 테스트 하는구나라든가 나는 또 그 실험의 제물이 되었구나라든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쓸 수 있겠지만 하지만 만약에 웹사이트에서 버튼이 자꾸 확확 바뀌는 것을 사람들이 여러 번 보게 되면은 별로 좋진 않겠죠, 솔직히. 얘네가 뭐 개발하다 말았냐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앱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를 나누는 것이 좀 더 실험하는데 좋고, 그런 다음에 뭐 사용자를 못 나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쿠키가 있으면은 그 쿠키 기준으로 나눈다든가 하는 식으로 최소한 한 사용자가 그 실험화면을 양쪽을 다 접하지는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한. 그래서 뭐 그 다음에 기간은 사용자들을 전반적인 주말 주중 행태를 고려했을 때 뭐 일주일 정도가 좋겠다. 일반적으로 사실 서점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말 주중 정도만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표를 확인할 때에는 7일간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일별로 각각 그 일별 클릭률을 집계를 한 다음에 일주일이기 때문에 길지 않는 거는 각각 비교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각각 비교가 어렵거나 숫자가 작거나 아니면은 클릭률이 같은 날도 여러 번 있거나 아니면은 이상하게 주말과 주중의 패턴이 많이 다르거나 이런 경우에는 평균을 낸다거나 좀 더 중요한 날짜를 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를 더 볼 건데요.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벨이 뭐 1부터 몇 배까지 있어서 이제 풀면서 레벨이 쭉쭉쭉 이제 그 내가 푸는 스테이지만큼 내 레벨이 올라가죠. 그래서 뭐 한 300판 깨면은 내가 레벨 300판이 되고 300이 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부터 쭉쭉 올라가서 풀 수 있는데 이상하게 레벨 40 이제 당연히 올라가다 보면 사용자들이 지겨워서 빠지고 지겨워서 빠지는 사람이 있고 자연스럽게 빠지는 사람이 있고 한데 이상하게 레벨 그 40에서 빠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보통 단계별로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각각의 10%씩 빠졌다고 하면 레벨 40에서 갑자기 뭐 30%가 빠졌다. 그래서 레벨 40이 너무 어려운가 싶어서 레벨 40을 새로 디자인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게 맞는지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의심하기에는 어려서 빠져나간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사용자들이 레벨 40쯤 되면은 굉장히 잘하게 돼서 쉬워가지고 나간 건데 그냥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만든 거면은 만약에 더 쉽게 만들면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 될지 아닐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게 어려운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자. 일단 돌려본 다음에 이게 맞는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고 싶은데 이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실습 2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들 잘 쓰셨을 텐데요. 그 내용 간단하죠. 그냥 그 게임 가지고 역시나 분기 태워서 돌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레벨의 40의 난이도를 쉽게 하면은 사용자들의 덜 이탈할 것이다. 흔히 말하는 이탈률이 줄어들 것이다. 고요. 그래서 뭐 이 레벨 40을 한번 플레이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3일 이내 다시 게임에 접속하는 사용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지표로 볼 거고 그래서 또 A/B 테스트는 그러면은 40을 한 사용자에게는 기존의 게임 컨텐츠를 보여주고 다른 사용자들에게는 뭐 다른 컨텐츠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그 사용자별로 진행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 사용자별로 구분을 해야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사용자가 한 번은 40이 이거 레벨 40인데 기존 판 풀고 그 다음에 한 번 죽어서 다시 풀려고 그랬더니 다음 판 풀고 좀 이러면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콘텐츠를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뭐 기간은 뭐 대충 뭐 예를 들어 3주 정도를 잡았지만 시간이 바쁜 경우에는 일주일을 잡을 수도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실제로 일을 할 때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이런 거는 기간은 일주일 이상을 잡는 거를 권장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요일별로 전반적으로 서비스가 모든 요일에 사람들이 동일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심지어는 쇼핑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쇼핑몰은 평일에는 아침 9시부터 12시 사이에 사람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다들 일 안 하고 쇼핑 하나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말 오후에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 그 다음에 사용자 들어오는 양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주일 넘게 잡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잠깐 딴 얘기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간을 뭐 3주를 잡아서 지표를 뭐 40일 플레이한 사용자와 그 3일 이내 재접속한 사용자의 수를 세서 이제 그 비율을 구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전체 집계를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말 패턴과 주중 패턴이 다를 수도 있고 요일별로 사용자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별로 비교를 하고 3주처럼 충분히 잡은다면은 주별로도 서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별로 비교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별 집계, 주별 집계를 할 때는 뭐 그 일별로 구분을 한 다음에 그거의 평균값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